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 아래 공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언론들이 아래 공포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중국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 아래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로 번질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중국 지표가 좋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번질 수 있다. 과거 IMF 때도 우리나라가 먼저 터진 게 아니었다. 동남아시아부터 아시아까지 번져 왔었는데, 이게 중국하고 일본은 피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맞은 건데,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만일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면 아시아 경제 위기는 IMF 때보다 더 크게 올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더 강해졌더라도 그때보다 위기는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중국의 붕괴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처럼 관치금융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건데 중국도 못 살렸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세게 관치금융이 들어갔었죠. 중국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징조가 나온 이후 중국의 경기 침체 징조까지 나오고 있으면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지, 뭐가 도대체 글로벌 금융위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의 3대 지표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2분기 지표니까 상반기 막판 지표죠. 봤더니 경제 성장률도 2분기 때 0.6%포인트가 떨어지고, 소매 판매도 떨어지고, 상승률이, 그리고 제조업 PMI도 떨어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보면은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조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조업 취업자도 줄었어요. 소매 판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지표, 이번에 KDI에서 예측을 바꿨죠. 2.6%에서 2.5%로. 다 우리나라에 해당되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게 부동산이 버티고 있으니까 안 터졌다 느끼는 거고, 중국은 부동산이 터졌으니까 그게 더 체감으로 와닿는 정도일 뿐이지. 그래서 보면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마저도 중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상존해 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집값 안 떨어뜨리려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PF 터지면 작살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세수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얻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세수 펑크 많이 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가 혹은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안 나오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부동산 세금이 예전처럼 안 거쳐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 시켜놓고서, 거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양도세는 완화하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거래 많이 하라고 보유세도 완화했죠. 집 많이 사시라고. 근데 취득세는 안 바꾸죠. 거래량이 늘려가지고 취득세 빨리빨리 돌리면 세금 많이 벌리니까. 그런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동산 판매 수입을 재정의 근간으로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벌고 부동산 수입은 지방정부에서 헤쳐먹으면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나서서 자산 가격이 폭등시켰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폭등시키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나섰죠. 뭐 중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앞다투어 나서서 자산을 폭등시켰다가 지금 지방정부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플랫폼 배달원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노인 일자리들, 고령층 일자리들이 많이 늘죠. 60세 이상. 그러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보통. 저도 어제 뭐 좀 시켜먹고 했었는데, 보시면은 요즘에 그 배달 플랫폼 같은 데서도 고령층 분들이 이제 막 걸어서 들고 오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버시려고. 그런 단기적 취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취업률이 늘어났다고 경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취업률을 엄밀하게 말하면 통계를 좀 따로 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이랑 다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랑 그다음에 정규직 노동자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률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많이 버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정규직은 안정적으로 버는 대신에 비정규직은 시급이 높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직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런 쪽으로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항상 그 배달이라든가 혹은 뭐 대리 운전이라든가 그 음식 배달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쿠팡 뭐 혹은 택배 상하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취업자가 흡수가 되고 있는데 저기서도 받아주는 게 한계가 있죠.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근데 차량 공유 시장이 여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레버리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 잔액이 늘어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데 보면은 기업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어디서 디레버리징이 됐다? 가계 대출이 디레버리징이 심화되면서 1,300억 위안 증가했지만 2,050억 위안 감소하면서 마이너스가 된 거다. 우리나라도 저런 디레버리징이 필요해요. 원래 결국에는 디레버리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왜냐면 부동산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량의 가계대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대량의 가계부채가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버틸 만큼 버티는 거죠. 중국도 버틸 만큼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집값 떨어진 상태에서 팔면 얼마나 손해가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6억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혹은 뭐 6억 전세를 받아서 샀어요. 중국은 전세가 없지만 대출이라고 치면. 근데 거기서 한 2억이 빠진다. 20% 빠지면은 20% 손해가 아니라 내 돈이 4억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50% 손해죠. 그러니까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부업을 뛰든 뭐를 하든 간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데 그게 결국엔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리면서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경공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만큼 버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 버티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대출을 더 내주고 그러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 그 새롭게 산 사람들은 기존에 샀던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여력이 좋으니까 더 버틸 수 있도록 만들고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못 버티게 생기니까 대환 대출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을 풀어주면서 버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것도 버티면은 살아나냐? 버텨도 살아나지가 않죠. 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내수 경기 침체는 이어질 텐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심하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다르게 중국은 아예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 폭락해가지고 그게 당장은 더 좋더라도 지금 미국이랑 붙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못 올라오게 미국이 밟을 텐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다시 분양시키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더 높이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 확률이 올 게 아니라 올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JP 모건의 라이만 회장 같은 경우도 올해 올 확률이 저 정도 되고 연착륙이 될 확률은 한 30-4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의 41% 확률을 가리키고 있는데 4월 전망에서 12%포인트가 올라갔고 JP모건 역시도 20%였던 침체 확률이 31%로 급등했다. 근데 뭐 다른 지표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골디락스다 자꾸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한탕주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점점 더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의 비컷 이야기도 나오고 조기 금리나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자꾸 자산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이들이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고 공포는 없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야 되죠. 전반적으로 미국인 60%가 지금 경기 침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인데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아니고 경제위기 안 왔어요? 그거 와가지고 언제 터져요? 또 터져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 진짜로 체감되는 것들 그거를 왜 도대체 느끼지를 못하냐. 얼마나 무디면. 그리고 언제부터 침체라고 하면은 23년 3월부터. 이미 작년부터 경기 침체라고 느끼고 있어요. 미국도. 안 오긴 뭘 아나. 그래서 미국인 절반 이상이 선구매 후 결제 옵션. 즉 예를 들어 뭐 할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일단
빚이지만 당장 돈 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산을 지키고 재정을 관리하는데 쉽다. 리볼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리볼빙 엄청 늘었죠. 리볼빙이 당장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는 17%인데. 미국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지표들 다 선행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올랐고 주식 올랐으니까 경기 침체 아니에요. 경제 위기 안 왔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3.3% 성장할 게 2%밖에 성장 안 해서 중국은 경기 침체이고 디레버리징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지금 더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중국은 예측이 3.3% 나왔는데 2%밖에 안 나와서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다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경제 위기는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9분기 연속 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지표입니다. 왜?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러면 100만 원 쓰던 사람이 올해는 103만 원을 써야 되는데 97만 원을 쓰고 있어요. 97만 원, 98만 원을 쓰고 있어요. 2% 감소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5% 감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진단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면은 지금 1년 3개월째 감소죠. 그렇지만 정부의 진단은 경기 넉 달째 회복 흐름이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이니 뭐니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나 살리고 있는 거지. 진단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고 그게 지표로 나왔었고 생각보다 이런 지표들은 좋다라는 거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침체 이번에 2분기 지표 떴죠? 우리나라는 지금 9개 분기 연속 내수 감소 중인데 경제 위기가 안 온다? 누가 터뜨려요? 그거를 어느 정부에서 터뜨려요? 안 터뜨리려고 하는 건데 터지는 거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중국 경제 위기는 다른 경제 위기보다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게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